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국방탐 구생활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의 주요 뉴스와 함께 K방산,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KF-21 전투기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산 KF-21 전투기의 공동 개발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그동안 한국의 방위산업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고 KF-21 공동 개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오랫동안 유지해왔습니다. 이번 발표는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어 온 협의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형태로 공개된 사례이며 사우디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KF-21 전투기를 6세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현재 KF-21 프로젝트는 문제없이 실전 배치 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며 사우디는 공동 개발을 제안함과 동시에 해당 전투기의 도입 의사도 분명히 밝힌 상태입니다.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여러 부품 중에서 가장 제작이 까다롭고 핵심적인 부품을 하나만 꼽는다면 바로 항공전자 장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는 약 30가지 이상의 시스템이 하나의 통합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투기의 눈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 한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적외선 탐지 추적 시스템 IFTS가 다시 관심을 모으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텔스 전투기, 전파 침묵 작전, 지향성 통신 기술이 미래 전장의 중심이 되면서 기존의 고성능 레이더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관측 기술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국방부는 항공전자 시스템과 레이더를 함께 장착한 전투기가 작전에 투입될 경우 적 전투기를 탐지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군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근거리 상황에서는 A사 레이더보다도 적외선 추적 장비가 더 높은 탐지 성능을 보일 수 있으며 레이더보다 측정 오차가 적다는 점도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한민국 국방력을 상징하는 KF-21 전투기에 탑재될 핵심 항전 장비와 스텔스 통합 기술이 개발 중이라는 사실이 국내외 군사 전문 매체를 통해 확인된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목표물 자동 추적 기능을 갖춘 신기술을 적외선 탐지 장치에 적용하여 최대 20대의 적 전투기를 동시에 추적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첨단 전자장비 중 하나인 적외선 탐색 추적 시스템은 지난달 공개된 KF-21 7호기 조립 현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7번째 시제기의 공개 시점이 가까워졌다는 언급과 함께 예상보다 빠르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스텔스 성능을 강화하는 블록2 개발과 관련해 적외선 추적 장비의 스텔스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현재 국방 전문 언론 및 관련 정보 사이트에서 KF-21을 검색하면 특히 적외선 추적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항공전자 장비에 대한 보도가 활발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KF-21 전투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언론 보도에 대해 신중한 시선을 보내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이전 세대 전투기의 항전 장비는 기체 외부에 돌출된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이로 인해 스텔스 성능 저하가 문제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국내 전자장비 또한 KF-21의 최종 조립 단계 전까지는 전자 시스템 크기가 다소 커서 과제로 여겨졌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관련 장비의 소형화와 동체 내부 탑재 방식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며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F-22 랩터 같은 5세대 전투기는 기수, 중앙, 후방 동체가 정밀하게 연결되어야 완전한 스텔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외선 탐색 장비를 포함한 무장 시스템, 연료 탱크 등 여러 구성 요소가 스텔스 형상을 유지해야 하며 그래야 KF-21 블록2의 완벽한 전력화가 가능해집니다. 현재 한국 내에서 KF-21에 대한 평가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이 세계 수준의 전투기를 자체 기술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기대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정부 대표단은 지난 4월 초 대한민국을 직접 방문해 정부 및 방산,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대규모 방산 협력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의는 사우디 측에서 먼저 요청하여 성사된 것으로 사우디의 무기 도입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는 배경을 보여줍니다. 사우디는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성능과 가격 대비 뛰어난 효율성에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우디는 미국 및 유럽 국가들과의 무기 거래에서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은 사우디에 대한 F-35 전투기 등 주요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예멘 내전에서 미국 무기가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F-35의 판매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는
중동 지역에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무기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48대의 추가 도입을 추진했으나 독일의 무기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 해당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이 공동 개발한 다국적 전투기로 독일은 최근 사우디에 대한 수출 제한을 일부 완화했지만 핵심 무기 체계인 전투기 수출은 여전히 금지된 상태입니다. 영국과 이탈리아는 사우디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반면 독일은 자국의 무기 조달 정책을 우선시하면서 양국 간 정책 차이로 인해 영국의 불만이 표출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주요 부품들이 각 참여국에 분산, 생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4개국 모두의 동의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출 제약으로 인해 사우디는 영국, 일본,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 템페스트에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이번에는 일본이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일본은 사우디의 합류가 팀 내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전투기 납기 일정에 수년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의 방위력이 미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주요 군사 강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일본의 반대 결정에 미국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으나 결국 사우디의 템페스트 참여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우디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전투기는 프랑스의 라팔과 한국의 KF-21 두 기종으로 좁혀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납품된 기체 수는 단 4대에 불과하며 프랑스 공군 역시 약 5년이 지나서야 첫 번째 기체를 인도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총 12대 생산이 계획되어 있었지만 이 역시 모두 프랑스 자국 공군용 내수 물량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수출 여력에는 제한이 있는 실정입니다. 즉, 라팔 전투기의 실제 생산 능력은 한 달에 단 한 대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라팔 전투기의 해외 수출 및 현지 생산 예정 물량은 총 약 1964대에 달하지만 프랑스의 현재 생산 속도를 고려할 때 전량 납품을 완료하려면 약 13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각에서는 도입 국가의 현지 조립 라인을 구축해 인도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다소사는 이에 대해 완강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인도가 라팔 전투기 36대를 구매하면서 현지 생산을 요구했을 당시 다소사는 인도 내 생산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최소 100대 이상의 추가 주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현지 생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과는 뚜렷하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다소사는 현지 생산이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라팔 전투기가 본래 3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설계되어 스텔스 형상을 갖추지 못한 구조이기 때문에 4.5세대 이후의 확장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다소 입장에서는 라팔 전투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초기 구매 비용과 유지정비 비용에 국한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방산 전략은 이와는 확연히 구분됩니다. KF-21은 처음부터 5세대와 6세대 전투기로의 기술 진화를 고려해 설계되었으며 향후 6세대급 기체로의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지 생산시설이 구축될 경우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장기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 주기가 길어지더라도 현지 기업과의 수익 분담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수익성이 크게 저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한국의 생산 인프라는 프랑스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방산 제품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납기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입니다. 한국산 전투기의 성능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력은 이제 군사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래 전장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스텔스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입증하였고 이로 인해 KF-21은 21세기 들어 개발된 유일한 4.5세대 전투기로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2030년대 중반이 되더라도 KF-21과 직접 경쟁할 만한 기체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번에 방한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단에는 사우디의 핵심 방산 업체인 사미와 사우디아라비아 계열사인 블레이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KF-21 전투기 및 한국의 방산 기술 전반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양국 간의 방산 협력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 간의 협력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F-21은 뛰어난 전투 성능, 빠른 생산 속도, 그리고 지속적인 성능 개선 가능성 등 다방면에서 강점을 갖추고 있으며 사우디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진일보한 전투기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국 간 방위 산업 협력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될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우디 대표단은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방산 산업이 보여준 놀라운 성장을 자국의 롤모델로 삼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우디는 세계에서 5번째로 큰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실제 군사력 순위는 2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9위 규모의 국방 예산을 바탕으로 세계 군사력 순위 5위를 기록하며 투자 대비 효율 면에서 이상적인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군사력이 뒤처지는 가장 큰 원인은 자체적인 방산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이며, 이는 외국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우디 방산 기업 중 3번째로 큰 기업인 아부알레드의 CEO는 2030년까지 사우디를 세계 방산 산업 상위 25위 안에 진입시키겠다는 포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우디는 현지 생산이 가능한 외국산 무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현재 전체 무기 중 3%에 불과한 자국산 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 방산 기업과의 기술 협력과 공동 생산 체계 구축이 가장 중요한 전략 과제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의 특성상 아무리 자금력이 뛰어난 국가라도 해외 방산업체를 직접 인수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방산 기술의 대부분은 자국의 기밀로 분류되기 때문에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수적인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방산 협력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으며, 지정학적 위치와 정치적 안정성 덕분에 미국이나 러시아에 비해 협력 논의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은 오랜 기간 긴밀한 우호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한국 경제 성장의 중요한 기반이 될 정도로 양국은 전략적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최근에도 사우디는 한국 경제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이제는 방위산업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4.5세대 KF-21 전투기 도입은 물론 향후 6세대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대한민국과의 공동 개발을 모색하며 자국의 방산 기술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일부 국가의 조종사 및 협상 관계자들이 비공식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 인근에서는 수출용 사양으로 제작된 KF-21 5호기가 시험 비행을 진행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번 시험 비행에는 해외 파일럿들이 직접 현장을 참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여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사우디와 대한민국 간의 방산 협력이 어느 정도까지 진전되었는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더 워존에 지속적으로 칼럼을 기고해온 무기경제 전문 분석가 앤드류 스미스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내에서도 신뢰받는 칼럼니스트로 최근 KF-21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칼럼을 공개하며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해당 글에는 한국의 무기체계 개발 성과와 한미 경제 협력에 있어 방산 산업이 미치는 영향을 다룬 깊이 있는 분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KF-21 전투기의 수출 유발 효과는 약 2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부품 생산 및 생산시설 운영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가가치는 최소 6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첨단 전투기 기술 확보를 통해 파생될 기술적 파급 효과는 약 5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KF-21의 양산이 본격화되는 2026년부터 실제 수치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앤드류 스미스의 칼럼에서는 한국이 이미 KF-21 전투기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체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사업이 시작된 이듬해부터 현재까지 1차 협력업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약 1만 5천 개에 이르는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가 가지는 경제적 파급력에 대해 방위사업청 전투기사업단장은 해당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약 12만 명 규모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외 수출이 본격화되면 수출 전용 생산 라인이 가동되면서 대규모 인력 채용 효과도 동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방위사업청은 KF-21의 최종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최소 400에서 500대 이상의 수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발 초기 예상과 달리 현재 전개 상황은 훨씬 더 낙관적이며, 특히 유럽 지역에서도 예상치 못한 홍보 효과가 나타나면서 여러 국가들이 KF-21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 가운데 폴란드는 KF-21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고, 최근에는 독일 역시 한국 전투기에 대한 관심을 점점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투자는 자국 방산 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한국과의 경제 협력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으며, 과거에는 수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 방산 무기 도입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양국 간 경제 협력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이미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대한민국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한국의 천공투 대공 미사일을 약 1조 원 규모로 구매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산 협력 확대는 사우디가 천공투 체계에 주목하게 된 핵심적인 계기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사우디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예멘으로부터 후티 반군의 탄도미사일 및 드론 공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무기 체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왔습니다. 이러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방공 체계가 바로 대한민국의 천공투입니다. 사우디는 한국산 무기의 우수한 성능에 만족감을 표시하며 다른 무기 체계의 추가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과의 지속적인 군사적 긴장 상황을 고려할 때 사우디는 강력한 차세대 전투기 확보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수출을 통해 국가 재정을 충당하고 있으며 방산 무기를 도입할 때도 전액 일시불로 지급함으로써 자국의 석유 부국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국가 안보와 국방력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약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방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현재는 특히 5세대급 전투기 도입에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와의 방산 협력은 주요 서방국들과의 경제적 연계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인식이 국제사회에서 확산되었습니다. 서방의 대러 제재로 인해 러시아가 자국 전투기에 필요한 핵심 반도체 및 첨단 부품의 공급에 큰 제약을 받을 것이 분명해지자 사우디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미국과 러시아가 아닌 제3의 국가에서 무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사우디 국방부의 주목을 받은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였습니다. KF-21은 지속적인 성능 향상을 바탕으로 다수의 시험 비행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고 이러한 성과는 한국의 방산 기술력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빈 살만 왕세자는 대한민국과의 방산 협력이 최적의 선택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사우디는 KF-21이 높은 발전 가능성과 뛰어난 비용 대비 성능을 갖춘 전투기로 평가하고 있으며 실전에서 효과적인 운용이 확인된다면 초기에 검토했던 F-35 전투기보다도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한국과의 오랜 협력 관계를 통해 신뢰를 쌓아왔으며 KF-21 전투기의 공동 개발국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현재 한국은 KF-21의 해외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우디의 높은 관심은 그 추진에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항공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가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개발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의 투자가 성사된다면 한국산 전투기는 훨씬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6세대급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한국이 전투기 수출을 확대하고 자주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품의 국산화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부품의 완전한 국산화가 이뤄질 경우 한국 전투기의 국제 경쟁력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며 동시에 자주 국방 능력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품 자립이 실현된다면 한국은 전투기 수출과 군사 독립성 면에서 동시에 큰 진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독일 관련 소식입니다. 작년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독일은 장거리 무기 배치를 포함한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오는 2026년부터 독일 내에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계획에는 토마호크 미사일과 함께 현재 개발 중인 극초음속 무기 등 첨단 무기 체계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1987년 미국과 구소련 간에 체결되었던 중거리 핵 전력 조약은 지상에서 발사되는 500km 이상 사거리의 미사일 개발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2019년 미국은 러시아의 조약 위반을 이유로 협정에서 탈퇴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이 독일에 배치되는 것은 과거 군축 체계가 사실상 무력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이 조치가 중요한 시점에 내려진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독일은 같은 날 워싱턴 DC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와 함께 장거리 미사일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현재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까지의 거리는 약 1600km에 이르며 독일 및 유럽 주요국들이 보유한 타우러스 미사일 등의 사거리는 약 500km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미국과 독일의 발표가 자국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가 이에 대응할 군사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리는 점점 냉전 시대로 회귀하고 있으며 대결 구도와 직접 충돌 같은 냉전의 여러 요소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푸틴은 지난해 미국이 유럽 및 아시아 지역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러시아도 핵 탑재가 가능한 중단거리 지상 발사 미사일의 재생산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 5월 말 미국과 독일이 자국 무기를 이용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방어 차원에서 타격하는 것을 허용하자 러시아는 제3국의 자국의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군사 충돌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방산 무기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히 한국산 무기의 미국 수출 가능성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환태평양 훈련 중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한국의 무인 수상정에 장착된 비공 미사일을 실제 발사하여 성능 비교 테스트를 실시했고 그 결과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공 미사일은 LIGN-X1이 개발한 2.75인치 유도 로켓으로 미국의 신속 획득 프로그램 FCT를 통해 성능 검증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맹국의 우수한 군사 장비를 미군 시스템에 빠르게 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비공은 3번의 시험에서 모두 100% 명중률을 기록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비공에는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전자광학 장비와 적외선 센서가 탑재돼 주간과 야간 모두 작전 수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북한의 공기부양정을 포함해 다양한 해상 전력에 대한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핵심적인 전략 무기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탐지 시스템, 발사기, 제어 장치, 유도 로켓을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한 지상 발사 시스템으로 비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LIGN-X1의 한 관계자는 미국 FCT 프로그램의 성공적 통과와 미 의회의 예산 승인이 이어질 경우 한국 방산 무기가 최초로 미국에 정식 수출되는 역사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LIGN-X1은 FCT를 계기로 무인 수상정용 발사대를 개발했으며 이를 다양한 해양 작전 플랫폼에 확장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해상 및 지상 목표물 모두를 타격할 수 있도록 공격 헬기 전용 비공 모델도 개발해 공개했습니다. 이 무기 체계는 육지, 바다, 항공기 탑재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전천 후 운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비공은 높은 성능 대비 합리적인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어 경제성과 효율성 면에서 경쟁력이 높은 무기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개 국가에 수출된 바 있습니다. 미국 또한 비공 미사일의 우수한 성능과 가격 효율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 해군 참모 총장 리사 프란체티는 천자봉함을 방문해 비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총장 내정자였던 시절에는 비공의 3번째 성능 시험에도 직접 참관한 바 있습니다. 비공은 림팩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제주에서 하와이로 이동했으며 미국의 무기 테스트가 한국 해군의 협조하에 진행된 것은 매우 드문 사례로 평가됩니다. 훈련 중에는 미 해군 관계자가 직접 천자봉함에 탑승해 비공의 발사 과정을 지휘하고 실제 시험 결과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LIGN-X1의 신임 대표이사는 천자봉함에서 실시된 비공 평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험 과정을 점검했으며 이는 그가 대표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자사무기 시험에 참여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프란체티 해군 참모 총장과의 면담에서 한국의 유도무기 기술이 국제적으로 다시 한번 입증될 기회라며 의미를 강조했고 미군 역시 한국산 유도무기 체계의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할 만큼 성능이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향후 미국의 군용 선박과 전투함 제작을 한국과 일본에 맡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높은 인건비로 인해 조선업을 거의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동맹국의 군함 건조를 맡기려는 움직임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계획이 실현될 경우 세계 최대의 군사 강국인 미국의 전함과 미사일 탑재 함정들이 한국과 일본에서 제작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방탐구 생활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빠르고 정확한 국방 소식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